우리의 고객 포트폴리오에서 중국의 비중도 전략적으로 낮춰야 되는 게 맞다. 이전에는 뭐 몇 년의 격차를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거 계산이 안 돼요. 나중에 갑자기 그 수요가 없어진 것들이 매출과 이익에 급감으로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네, 오늘 모신 분은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시죠. 이주환 애널리스트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우리 반도체 이야기, 일단 중국에 대한 이야기 먼저 시작을 해보죠. 지금 중국의 반도체 굴기 상황이 좀 심상치 않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일단 정부의, 중국 정부의 어떤 압박, 보조금, 이런 것들로, 기업들이, 중국 기업들이 이 중국 제품을 쓰게끔 뭐 좀 압력을 가한다. 거기다 뭐 펀드에만 120조를 뭐 만든다.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중국의 반도체 국산화하려는 노력은 저는 이제 국산화라는 표현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죠. 국산화. 왜냐하면 제3자로 수출을 하려는 목적보다는 내수에 필요한 것들의 수입이 워낙 반도체가 크다 보니까 이제 국산화 일부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 2014년 말에 일단 관련 법규를 정비를 했고 2015년부터 첫 번째 펀딩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거의 내년이면 이제 만 10년이 되는 상황이라, 원래는 내년이 이제 중국이 목표로 했던 첫 번째 이제 타겟이 끝나야 되는 시점인데, 거기에 보면 원래 목표가 국산화율 정도 하고 디램 같은 경우 몇 나노까지 양산 성공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원래 계획보다는 이제 조금씩 지연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펀딩이 계속 인더스트리에 투입이 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좀 많은 제재를 하고 있어서 지연되는 측면이 있지만, 어차피 그 중국산 물량이 나오는 걸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은 우리가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 조금 더 다각적으로 분석을 해봐야지 이게 정말 중국 로컬 업체로, 그러니까 제품으로 대체가 되면서 수출이 감소한 건지, 다른 요인인지, 수요 전체가 감소하고 있는지는 좀 분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한국이 중국에 대한 메모리 의존도가 굉장히 높았었는데, 가장 높을 때는 한 7, 80% 정도 됐었기 네. 때문에 그게 뭐 최근에 한 40%까지 낮아졌다고 하니까 중국 쪽에서의 수요 부진을 어딘가 우리는 다른 곳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된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 아마 전체는 아닐 거라고 봐요. 수요 부진도 분명히 있거든요. 경기가 안 좋았으니까. 그렇지만 상당 부분은 뭐 양지 메모리라든지 창신 메모리에서 낸도와 디램을 직접 생산하면서, 그래서 물론 레거시 위주가 되긴 하겠지만, 우리 입장에서 레거시지만 그렇죠. 그 입장에서는 최선단일 수도 있는 기술이긴 하죠. 그래서 그 물량들이 상당히 나오고 있는 거 많긴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대만의 트랜스포스 같은 경우 내년에 트렌드포스 제가 보면 내년 말 정도 되면은 반도체 전체는 아니지만 디램만 먹고 보면은 중국이 전 세계에서 차지한 시장 점유율이 10%에서 15% 정도 될 것 같다는 예상이 나오는 거 보면은 분명히 자국산 비중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고요. 근데 그래서 삼성도 뭐 사실은 변명 아닌 변명이지만 중국의 저가 물량 공세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아졌다라는 이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거는 마이크론이나 하닉스를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거든요. 아, 그러네요, 진짜. 그래서 사실은 뭐 그 진위 여부는 좀 더 굉장히 정밀한 분석을 해봐야지 저도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지만, 어쨌든 삼성이 그 정도로 얘기를 할 정도면 중국의 위협이 이제는 턱 밑까지 오지는 않았나라는 생각은 합니다. 네. 지금 DDR4가 나왔다. 그래서 뭐 화웨이의 그 핸드폰 밸류체인 대부분이 이제 국산에서, 그러니까 한국 제품에서 중국 쪽으로 이제 다 대체가 거의 다 됐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가 처한 위기 상황을 이렇게 비유하시는 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떻습니까? 이것이 만약에 중국 정부의 어떤 보조금, 인위적인 어떤 방식에 의해서 기업에 가지고 있는 경쟁력이 아닌 이런 것들은 좀 한계가 있지 않겠냐. 이러다가도 다시 또 원위치 올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기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과거의 다른 산업에서 사실 반복됐던 루틴이거든요. 아, 그래요? 철강에서도 그랬고, 조선에서도 그랬고, 디스플레이에서도 그랬고, 2차 전지에서도 그랬었고, 그때도 사실은 적자를 나면서 그냥 정부의 보조금을 무차별적으로 살포를 하면서 기업을 키웠어요. M&A도 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뭘 했냐면 중국 시장에서 외국 기업들의 제품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제한을 가해서, 어쨌든 실력이 없고 좀 제품 성능이 나빴지만 어쨌든 국산율이 높아지는, 근데 그 회사는 적자가 나도 망하지 않도록 계속 보조를 해주는 방식으로 여기까지 앞에 언급했던 산업들을 이제 키워 나갔던 건데, 지금 보면은 그 언급됐던 산업 중에 중국이 다시 잘 나가다 망해가지고
다시 한국이나 일본 기업들이 득세를 했다라는 산업은 없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 시장 포기하고 딴 데로 가게 돼버렸죠. 그런 걸 보면은 반도체 역시도 이제는 비가역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하기 때문에 뒤로 가지는 못할 것 같다. 단지 이제 하나 변수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공정 장비의 중요성이 굉장히 큰데 대부분 사실은 이제 미국의 장비나 일본 장비, 그 다음에 ASML 같은 유럽의 장비 회사고 세 개가 3개 축인데 그쪽에서 이제 정말 강력하게 통제를 해서 반도체 장비 자체가 아예 중국에 못 들어가게 하면은 생산을 못 하겠죠. 근데 제가 볼 때 그거를 완벽하게 막는 거는 사실상 민간의 비즈니스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완벽하게 막는다는 건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를 이제 방증해 주는 것들이 직전 4개 분기 동안에 전 세계 반도체 장비, 공정 장비 출하에 국가별 어디로 포지션, 로케이션이 됐느냐를 보면은 과거에 중국에 로케이션 되는 건 한 20% 정도에 불과했는데 직전 4개 분기에는 한 45%까지 높아졌다. 근데 직전 4개 분기가 미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에 대한 제재가 가장 최고조에 올랐을 시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최고조로 제재를 했는데도 훨씬 더 많은 장비들이 중국으로 갈 수 있었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는 어떻게 뭐 막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 장비를 만드는 기업들은 비즈니스잖아요. 중국이 가장 큰 기업, 특히 엔비디아도 사실 똑같은 상황에 처한 건데 그렇죠. 어쨌든 ASML도 중국이 가장 큰 고객, 엔비디아도 중국이 가장 큰 고객, 다 이런 상황이에요. 대별 국가로 묶고 보면은. 그래서 장비업체도 마찬가지 상황이어서 어떻게든지 중국에 팔 수 있는 우회로를 마련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렇게 보면은 완벽하게 틀어막는 것이 어렵고 단지 시간을 좀 지연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것 같다. 편치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지연은 되지만 이게 비가역적으로 다시 되돌아갈 거, 그러니까 가역적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것 같다. 비가역적인 반응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중국의 뭐 삼성전자도 그렇고 SK하이닉스도 그렇고 대규모 공장 시설들이 있잖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사실은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이제 연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외 규정을 둬서 이미 중국에 있는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어떤 공장들의 장비 반입을 막지 않고 있잖아요. 네네. 예외 규정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또 정권이 또 11월에 이제 11월 5일날 대선을 하고 나면 또 누가 대통령이 되고 어느 정권이 어떤 정책을 펴냐에 따라서 그 예외 규정을 뒀던 게 퍼머넌트한 게 아니라 1년 단위로 갱신하는 거라서 이게 언제든지 사실은 예외 규정을 폐기해버릴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중국에 있는 한국 공장들도 지금 불안불안한 상태에서 유지 보수가 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공격적인 확대는 아예 생각을 못하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근데 기존에 투자된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헐값에 처분한다든지 그냥 폐쇄한다는 거는 손실이 너무 크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후가 문제죠. 여기에서 결국에는 기술이 계속 발전하면은 어쨌든 똑같은 공장으로 장비가 계속 새로운 장비로 교체가 돼야지 똑같은 디램을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그 공장의 역할을 해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점점 좀 더 선단으로 가야 되는데 그쪽 장비들이 막혀 있어요. 원활치가 않다 보니까 업그레이드를 못하고 있는 거죠. 공장 네. 업그레이드가 안 되면 현재 선단 공정인 기술이 몇 년이 지나면 레거시가 되는 거잖아요. 계속 무빙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 애초에 중국을 갔을 때 공장을 갔을 때 얘게 포지셔닝과 목표가 있는데 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게 되는 팹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우려 상황인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우리가 사실은 뭐 한국의 입장에서 강력한 뭔가 전략을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아니고 수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밖에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결국에는 한 10년 정도 좀 롱텀으로 전략을 잘 짜서 질서 있는 엑시트를 하는 게 저는 최선의 방법이라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국에는 공장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객 포트폴리오에서 중국의 비중도 전략적으로 낮춰야 되는 게 맞다. 왜냐하면 중국 업체들의 로컬 업체들의 섬유율이 높아지는 거는 막을 수 없는 추세다. 그러면 결국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수요를 지금부터 미리 빨리 선제적으로 찾지 않으면 나중에 갑자기 그 수요가 없어진 것들이 매출과 이익에 급감으로 드러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게 그쪽에는 공장 자체 운영도 그렇지만 본사 차원에서 고객 확보 포트폴리오 측면에 있어서도 중국에 대해서는 질서 정연한 엑시트 플랜을 빨리 마련하는 게 가장 최선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국의 반도체 시장 규모 자체가 뭐 거의 전 세계 수요의 한 50% 가까이 된다. 50%에서 60% 왔다 갔다 네. 하고 있죠. 근데 그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뭔가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좀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이 지금 이제 한 가지 이제 가능성이 있는 게 이제 AI가 하나의 가능성인데 지금 AI가 부쩍 관심을 갖고 또 엔비디아 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요가 폭발적으로 하면서
최근에 지역도 보면 여전히 중국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 국가별 점유율이 거의 60% 육박하고 있는 건 맞는데 시장 성장률이 있잖아요. 국가별로. 그걸 보면 중국은 부진한 상태에 있는데 미국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 얘기는 미국 쪽에서 아무래도 지금 새롭게 뭔가 새로운 트렌드의 IT 변화가 있으면서 반도체 팹들 특히 현재 미국의 정부, 전 정부, 현 정부, 앞으로 아마도 차기 정부까지도 중국의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려는 노력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할 것 같거든요. 그 얘기는 공장도 미국에 있는 최종 수요가 미국에 있다. 근데 중간다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파운더리인데 네. TSMC도 계속 미국 쪽의 공장을 새롭게 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중국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대안은 현재로서는 미국이 가장 유일하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미국의 그런 변화가 지속 가능한 변화 축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거에 대한 판단과 그거에 따라서 미국에 대한 우리의 중요성을 높이는 그 속도 조절 같은 것들은 기업별로 본인의 특성에 맞춰가지고 잘 전략을 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최근에 나온 뉴스 보면 삼성전자 그 미국에 있는 공장에서 파운드리 인력들을 전부인가요? 아니면 일부분인가요? 이렇게 좀 철수를 시켰다. 거의 대부분의 발전은 최소한의 메인테넌스 유지에 필요한 인원을 빼고는 다 철수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미국 시장을 개척하는 어떤 그런 목표가 우리의 어떤 살 길이라고 봤을 때 좀 어렵게 지금 돌아가는 게 아닌가요? 어렵죠. 왜냐하면 지금 본원적인 경쟁력을 상실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저는 이제 미국 수요 최종 고객을 미국으로 하는 파운더리와 팹리스 성장세는 굉장히 지속될 거라 보고 있는데 그 생태계에 한국 기업들이 끼어들 수 있느냐가 지금 관건인데 지금 우리가 파운더리 쪽에서는 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인텔조차도 TSMC와 경쟁이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결국에는 일개 기업 독주 체제로 되니까 TSMC는 그래서 미국에 적극적으로 공장을 짓는 거예요. 미국 시장도 본인이 맘만 먹으면 다 차지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미국 시장에 굉장히 핑크빛입니다 불구하고 한국 기업들이 거기서 얼마나 포지셔닝 할 수 있냐는 다른 문제이긴 합니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파운더리 일단 쉽지 않고 D램을 놓고 보면은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죠. HBM 시장에서 아직 한국 기업들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고민은 근데 그 HBM의 공장을 미국에 둘 거냐 한국에 둘 거냐의 문제잖아요. 이제 중국은 잊어버려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사실은 차기 정부 미국 행정부 구성되면서 거기에 대한 반도체 산업에 대한 특히 외자 기업들에 대한 전략적 스탠스가 어떻게 되는지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에서 이제 칩스법 하면서 보조금 막 신청해라 했을 때 속으로는 솔직히 속으로는 아니라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한국의 기업들은 아예 신청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미국의 반도체 공장이 짓는 것들의 장점보다는 단점이 훨씬 더 많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일단은 효율성이 떨어져요. 한국이나 중국에 있는 공장에 비해서 생산성도 떨어지고 하긴 뭐 그 근로 시간 이런 거 휴일 이런 거 자체가 좀 다르죠. 교대 근무 자체를 24시간 돌릴 수가 없는 교대 근무조차도 거기에 일단 노동법이 한국보다는 훨씬 더 시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대신에 또 인건비 레벨은 낮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굉장히 원가는 높아요. 생산성은 낮으면 거기서 과연 뭐 생산 물량을 만든다 하더라도 일단은 수요가 있을지도 또 문제긴 하지만 수요가 있어서 거기서 생산을 한다 할지라도 그게 과연 원가 경쟁력이 있는 팹일까? 거기서 이익이 날 수 있을까? 적자 팹이 되지는 않을까? 요것이 하나 우려가 보이고 그래서 사실은 미국에 저는 공격적으로 설비 투자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전부터도 계속 조심스러운 입장. 득보단 실이 많을 가능성이 높다. 근데 유일하게 이건 사실은 제가 몇 년 전에 한미 재계 그 총회라는 게 있어요. 정경련과 미국에도 비슷한 연계들. 그때 제가 이제 인바이터로 스피처로 초청이 돼가지고 가서 모두 발언을 했을 때도 물론 대부분 듣는 사람이 미국에 있는 재계와 정계에 있는 사람 상무부에 있는 분들이었었는데 사실상 미국에 메리트가 없다.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단지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고객을 유치를 해주고 미국에 충분한 수요가 존재를 한다면 우리가 마다할 이유는 없다. 왜냐면 미국에는 좋은 팹리스 기업들이 있고 그다음에 공정 장비들을 잘 만드는 기업들 대부분 미국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인프라는 굉장히 좋다. 생태계는. 단지 팹만 놓고 봤을 때는 한국에 비해서 딱히 메리트가 없는데 고객이 확실하게 있다면은 진출 안 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면 수요가 확실히 있지 않다면 한국 기업들이 굳이 미국에 팹을 지을겠느냐. 그런 부분에서 미국 정재계에서는 한국 기업들에 대해서 좀 더 우호적인
고객을 좀 더 잘 한국 기업에 유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마련해 좀 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사실은 제가 생각하고 있는 미국의 반도체 기업들이 진출하는 것에 대한 유일한 전제 조건이고 그 수요 고객에 대한 조건이 만족되지 않는다면 저는 메리트보다는 디메리트가 더 많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지금은 그거보다는 그 세금 보조, 칩스법을 통해서 이제 좀 보조금을 주는 거 이걸로 메리트를 보고 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설비 투자 금액의 사실은 일부를 돌려받는 거, 환급받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뭐 8조 원을 받는다고 하는데 투자 약속한 게 400조 원이에요. 아, 엄청나네요. 400조 원을 투자하고 8조 원 받는데 한국에 300조 원어치 똑같은 캐파를 늘릴 수 있다면 8조 원 안 받고 한국이나 베트남, 인도에다가 하는 게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미국에 유리하게 할 수 있는데 정말 유리한 건 돈 문제는 아니에요. 미국에 고객이 있으면 가까운 곳에 있으면 굉장히 많은 유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고객 근처에 있으면 그게 유리한 건데 고객이 현재 확보되지 않은 상태의 공장을 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파운더리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고 설비 투자 공격적으로 하겠다, 파운더리 하겠다고 했다 지금 다 접거나 철수하겠다 내지는 연기하겠다, 분사하겠다는 얘기는 이게 순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객이 없는 상태에서. D램이나 낸드는 고객에 상관없이 잘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 파는 거예요. 마케팅을 통해서. 근데 파운더리는 먼저 수주를 받고 나서 공장을 짓는 게 맞거든요. TSMC가 지금 공장을 미국에 짓겠다는 얘기는 이미 수주 받은 게 몇 년째 일감이 있는데 현재 공장 캐파는 풀가동이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네. 근데 삼성전자나 인텔은 반대였거든요. 지어놓으면 수요가 생기겠지. 지었는데 종장 착공을 했어. 혹은 지어놨어. 없어요. 놀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다 비용이잖아요. 매몰 비용이 그렇죠. 돼버린 거예요. 그냥 묶여버린 비용이고 운영 비용은 그냥 계속 나와요. 캐시가 나가고 있어요. 이러니까 지금 막대한 적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거라서 애초에 시작하지 않았으면 발생하지 않았을 비용을 지금 굉장히 많은 비용을 지금 지불하고 있는 거죠. 양산. 네, 그렇군요. 근데 참 그 SK 하이닉스도 이제 중국에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솔리다임 같은 경우 인수할 때 인텔에서 인수할 때 작년에 어려울 때는 그것 때문에 잘못 인수해서 망하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 요즘은 또 ESSD가 지금 화두가 되면서 그게 또 효자가 됐다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됐다 뭐 이런 분석이 있던데요. 근데 저는 지금 뭐 인텔의 이제 그 D램 부분, 낸드 부분 인수한 거는 사실은 그냥 일희일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장기적으로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낸드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네. 10%도 될까 말까 하는 상황, 마이크론보다도 낮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낸드 시장에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는 시장 점유율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어요. 15, 20 정도를.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인수한 목적이 가장 컸었고 그게 가장 큰 가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데 막상 하이닉스의 낸드 구축하는 디자인 설계 방식과 네. 기존의 인텔에서 하던 방식은 전혀 달랐기 때문에 양사는 그냥 따로따로 두사 체계인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아, 지금은 동일한 하이닉스의 낸드 사업부지만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서 이게 단기간 안에 서로 플랫폼이 통일돼서 시너지를 얻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 그게 가능할 건지 자체도 사실은 현재로서는 확실치가 않은 상태여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덩치를 키우는 효과 정도로서 만족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근데 이게 뭐 지금 잠깐 ESSD 그건 결국 AI 붐 때문에 ESSD 수요가 발생한 건데 이게 또 뭐 5년 10년 계속 갈 건 아니잖아요. 성장률이라는 게 초기에 빠르게 올라가다 그 다음에 또 둔화될 텐데 그게 뭐 빠르면 내후년부터 아마 발생할 수 있다고 저는 보는 게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거꾸로 또 반대 얘기가 나올 거예요. 안 팔리기 시작하면 봐라 인수 안 하는 게 나았었다라는 얘기를 해서 그거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이닉스가 신경 쓰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정말 시너지가 있으려면 빠르게 양사의 기술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정말 거기에 대한 시너지를 얻게 돼서 볼륨만 커진 게 아니라 정말 원 컴퍼니로서의 이제 위용을 갖추게 되면 낸드에서 누군가 또 치킨 게임이 발생을 한다면 거기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게 되죠. 탑2가 돼버리니까. 네. 그래서 좀 중장기적인 목적을 가지고 전 투자했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너무 단기간에 흑자냐 적자냐를 가지고 매몰되기보다는 그래서 그냥 꿋꿋하게 저는 뚝심 있게 플랜을 가지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떻게 통합 운영할지. 근데 요번에 메타 실적 발표하고 나서 가이던스 가운데에서 이 AI 이 인프라 구축에 아직도 많은 돈을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좀 주가가 흘러내렸잖아요. 이 얘기는 어쨌건 뭐 이 서비스하는 기업들에서는 어쨌든 뭐 힘들겠지만 계속해서 뭔가 인프라, 즉 데이터 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확장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했다면 관련된 이런 업체들은 다 앞으로도 좀 호황이 예견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늘 내년까지는 괜찮다고 내년까지는? 말씀드리는 게 이게 가끔가다 AI에 대해서 좀 비관적인 리포트들이 나올 때가 있잖아요. 보면은 이제 곧 내년만 돼도 바로 HBM 수요가 이제 없어져서 공급광이 될 거다.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제 제가 그렇지 않을 거라 생각되는 것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최종 고객은 결국에 플랫폼 업체들이잖아요. 그렇죠. 데이터 센터를 셋업을 해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근데 이 기업들은 뭐 여기에서 지금 돈을 못 벌죠, 사실은. 여기는 지금 투자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돈이 나올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기존에 이미 셋업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들을 좀 더 다른 AI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센터의 성능이나 퍼포먼스가 이제 거의 따라올 만큼 변환이 돼야 되니까 교체하기 위한 전환 수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게 뭐 올해 1년에 끝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굉장히 규모가 클 거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으니까 데이터 센터들이 심지어 중국에도 막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체가 아무리 짧게 잡아도 2년은 걸릴 거다라는 게 제 계산이었어서 내년 말까지는 탄탄한 수요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게, 내년까지도 KPX가 꽤 괜찮을 것 같다라는 거하고 일맥통하는 거고요. 네. 근데 거기서 2026년도 이 정도라고 얘기한 기업은 아직은 없습니다. 걔네들도 이제 내년 말까지 1차 전환이 끝나면 볼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공격적으로 될까?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현재까지 AI로 전환한 것만 갖고도 실제로 돈 버는 서비스 하기에는 충분한 캐파가 된다고 하면 굳이 빠르게 돈을 들여가면서 모든 데이터 센터를 전환할 필요 없는 거거든요. 네. 막대한 돈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되면 거기서 이제 AI의 수요는 주춤하게 되는 상황이 올 건데, 뭐 행간에서는 뭐 디바이스에 들어가는 온디바이스 수요가 대체할 거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 똑같은 얘기인 거야. 거기도 뭐 유료 서비스로 연결될 만한 뭔가 서비스 모델이 있지 않으면 굳이 고객들이 가격 비싸지는 하드웨어 교체할 만한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에서 충분해라면은 1세대 AI 폰으로도 충분하다면 그 이후에 교체 수요에 대한 열망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상대적으로 볼륨을 따졌을 때 온디바이스에 들어가는 AI의 수요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간 것하고는 규모로는 아직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은 규모이기 때문에 그걸 대체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 AI, 글쎄요. 하여튼 이 SK 하이닉스의 이 성장에, 그 다음에 이 실적에 의문을 가졌고, 그래서 뭐 반도체 겨울 이야기했던 모건 스탠리, 이번에 다시 또 며칠 전에 나왔더라고요. 리포트가 오류를 인정하는 것 같은. 그러면서 목표 주가를 13만 원에서 14만 원으로 12만 원에서 13만 원. 12에서 13. 네. 만 원 찔끔 올렸어요. 지금 주가가 19만 원인데.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봐야 되는 그 거예요? 매도 의견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인정을 하지만 그래도 매도 의견이죠, 그게. 어떻게 보면 모건 스탠리가 지금 약간 곤란한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 레포트를 완전히 부정하기에는 본인의 그동안 쌓아왔던 네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사실은 그 리포트를 냈던 애널리스트에 대한 배려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민이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본사랑 커뮤니케이션도 많이 있었을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과도하게 하이닉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썼던 부분은 이제 수정을 했죠. 그래놓고도 맨 끝에 보면은 또 단서 붙였어요. In the short time. 단기간에는 틀렸다. 근데 장기간에는 맞다. 뭐 장기간의 얘기를 의미가 없잖아요. 어차피 반도체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기에 도로 사이클 내려갈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그걸 지금 얘기했다라는 건 아무 의미 없는 얘기라서 굉장히 말장난 같다는 느낌이 들긴 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목표 주가를 반토막 냈다. 24만에서 12만 원 했다가 13만 원으로 올릴 거는 마지막 자존심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국내 증권사들 같이 다 26만 원, 33만 원으로 올려버리면, 뭐 시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높게 올렸잖아요. 해외 증권사 같은 경우도, 은행도. 근데 여기서 그렇게 올라가기에는 본인의 기존에 계속 해왔던 그 리포팅 해왔던 것에 대해서 완전히 이걸 부정해버리는 상황이 되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틀린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나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주가는 미리 선반영한다라는 이제 뉘앙스로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제3자 입장으로 보면 너무 말장난 같아 보이는 좀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네. 하여튼 이런 상황. 일단 가장 우리가 걱정됐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의 어떤 정도?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정도 격차가 있고, 그 격차가 한국의 기술과 우리가 좀 쉽게 체감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격차인 건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이게 점자 격차를 이제 몇 나노와 몇 나노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이전에는 뭐 몇 년의 격차를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거 계산이 안 돼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은 한국을 보면 알아요. 옛날에 40나노 다음에 새로운 택이 나올 때는 30나노였어요. 30나노 다음에 나온 건 20나노였어요.
자, 20나노 다음에는 뭐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그럼 10. 10나노가 나와야 되는데 20나노 되는 19, 18, 17, 16, 15, 14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그 얘기는 이제 거의 현재 실리콘 웨이퍼를 사용한 현재 리소그래피 방식으로는 1나노를 슈링크하는 게 정말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특히 디램에서는. 디램에서. 로직은 이미 2나노까지도 개발이 되고 있잖아요. 로직은 왜 차이가 있냐면은 로직은 저장을 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에 거기는 커패시터라는 복잡한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네. 다시 말하면 가로선, 세로선만 그냥 쫙 많이 무수히 그으면 되니까 가늘게 그으면 되니까 이거는 사실 리소 장비만 좋으면 그래서 ASML에서 정말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EUV만 만들어주면은 어느 정도 가능해지는 건데 D램이라는 것은 그 선과 선 사이에 교차점 사이의 빈 공간에다가 커패시터라는 홀을 하나 박아야 돼요. 컵을 하나씩. 네. 긴 컵을. 굉장히 기술적인 난이도가 높은 거고 이게 하나 박히면서 정기적으로 주변에 이미 회로되어 있는 가로, 세로, 선하고 얼마나 많은 간섭과 리키지와 전자의 이동과 영향을 받는 게 크겠어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지는 게 때문에 이게 사실은 1나노 좁히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D램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격차가 뭐 예를 들어서 몇 나노 차이 나고 몇 년 차이라는 게 가능했어요. 네네. 뭐 2년이면 10나노씩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특히 삼성 같은 경우는 이제 중간 세대 하나 완전 망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도 업체들조차도 이제는 멈춰버린 거죠. 아. 더 이상 공정을 더 밑으로 가는 게 멈춰버리니까 후발주자한테는 기회죠. 옛날은 따라잡기가 굉장히 멀리 있었는데 100m 밖에 있었는데 70m, 60m, 50m, 40m, 30m 점점 좁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어차피 앞설 생각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 따라가기만 하는 입장에서는 점점 기술 격차가 좁혀지는 거죠. 기간으로 보면. 그래서 세대로 보면은 여전히 뭐 몇 세대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이 세대가 의미가 사실은 없어요. 세대가 바뀌는 게 뭐 10나노씩 바뀌는 게 아니라 막 1나노씩 바뀌고 있기 때문에 뒤에서는 점점 좁혀올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술 격차라는 측면에서 옛날하고는 개념이 달라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앞에서 전진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막혀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만큼 따라가서 좁혀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낸드 같은 경우에는 단을 얼마나 높이 쌓느냐가 사실은 기술력을 가늠하는 측면인데 그것도 이제 200단이 넘어가면서 별다른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300단이 되면 더 경쟁력이 높은 거냐? 고객이 더 원하는 거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네. 이미 중국에서 이제 낸드를 하는 건 양지 메모리거든요. YMTC인데 이미 230단을 넘은 지 몇 년이 됐어요. 네. 그럼 격차가 있다고 봐야 되는가? 물론 격차는 양산 수율이라든지 뭐 이런 것에 격차는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결국 수익성에 관계되는 거지 기술 격차를 따질 때는 그것까지 감안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리 보면 낸드에서는 격차는 사실상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로직 같은 경우가 EUV가 장비가 반입이 지금 중단돼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핸디캡이긴 해요. 왜냐면 D램 같은 경우는 EUV를 많이 쓰지 않거든요. 네. 10나노 때니까 사실 뭐 4나노, 3나노 쓰기 위한 장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D램 전체 한 250개, 270개 된 공정 중에 EUV가 들어간 스텝이 6개, 7개 안짝이에요. 아, 많지는 않군요. 많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중국 같은 경우는 한 16나노 정도에서 14나노로 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EUV가 필요가 없어요. D램에서 필요 없고 이제 결국엔 로직에서 필요할 수 있는데 로직에서 이제 7나노에서 5나노로 가려면 EUV가 좀 필요할 단계가 오는데 현재 그래서 7나노까지는 양산이 가능한 걸로 미국에서도 보고 있는 거고요. 5나노가 스테이블하게 들어갔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의견이 갈리는 것 같아요. 화웨이에서는 중국산 칩으로 5나노를 했다고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뭐 모바일 칩 같은 것들을 이제 발표를 하는데 그게 이제 자국산으로 했다. 그래서 설계 능력이 되더라도 이제 공정 능력의 5나노가 EUV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스테이블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반반 갈리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딱히 몇 년이다 말은 어렵고 요 정도의 격차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짝 긴장할 수밖에 없네요. 기업들도. 네. 맞습니다. 예.